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법률 소양 강좌를 진행할 법무법인 지주의 박기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아셔야 될 개념은 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도산이란 채무자가 변제되게 있는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도산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법제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마련을 해서 도산과 관련한 각종 제도 등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급여 생활자가 됐던 아니면 영업소득자가 됐던 간에 누군가는 자본주의 시장 하에서 반드시 도산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출발, 그 사회적인 안전망 장치를 구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도산법 등을 두고 있는 거고요. 다만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이라든지 채무자 파산에 이뤘을 때는 일정한 페널티를 주고 또 채권자 사이에서는 공평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산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건형이고 두 번째는 청산형입니다. 재건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 회생, 즉 회생 절차를 말하는 거고 청산형은 파산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 재건형은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해서 갚는 제도를 말한다고 하면 청산형은 기존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모두 환가 처분, 그러니까 즉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청산형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그 채무가 저당권이나 질권이 되어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는 일반 채무는 10억 원 이하일 때 그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동안 자신의 소득으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변제 계획안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 후 현재 있는 원리금을 상당히 많은 숫자로 감액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갚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이제 40에서 60% 정도의 감면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개인회생이고요. 개인회생과 이제 비슷한 걸로는 일반회생제도가 있습니다. 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일반회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채무의 기준입니다. 근데 일반회생제도가 개인회생보다 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채무 상환이 10년으로 일단 장기고요. 그다음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돈을 빌렸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일반회생제도는 내가 돈을 빌렸던 채권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3년에서 5년의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상당수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5억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내가 3년에서 5년 동안을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변제액이 5억 원 이상이 초과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회생이 가능하겠지만 3년에서 5년 동안 벌어들이는 내 변제 계획이 이 5억 원보다 미달한다라고 하면은 파산밖에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시켜야만 이들이 또 다른 사회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순환이 되고 나아가서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생과 파산 제도를 일단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전부 팔아서 즉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준 다음에 변제되지 않은 일정 부분의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가 파산입니다. 즉 파산은 현재 당장 이루어져서 환가를 시켜서 변제하는 게 파산이고요. 회생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의 장기간 동안 내가 벌어들일 소득을 통해서 변제를 시키는 게 회생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파산이 아닌 회생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현재 살고 계신 집이라든지 이런 모든 주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가를 하셔야 되는데 회생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환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채무 변제를 하고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서 많이들 선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파산제도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회생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채무자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시 결정을 법원이 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가 여기 간략하게 기재해 나왔습니다. 채무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 및 주소, 연락처 등 기본 할 거고요. 신청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상황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첨부 서류를 보시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내가 현재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그 급여의 수준을 호명하기 위한 자료이고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은 채권자가 누가 있고 그 채무액은 얼마이며 현재 내 재산은 얼마인지를 나타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앞으로 내가 급여가 얼마이니까 이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어떤 식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즉 변제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저 변제 계획안을 가지고 인가를 하게 되고 인가를 하게 되면 저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급여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하시게 되는 겁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의 양식은 법제처에 쉬운 생활 법령 정보라든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양식 등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이 양식 등을 참고하셔 가지고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청 취지나 신청 이유가 가장 중요할 텐데 신청 이유에 보시면 급여소득자의 경우와 영업소득자의 경우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는 건 결국 내 월급이 얼마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영업소득자인지 급여소득자인지에 따라서 제출할 서류, 회생위원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소득자인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지 및 불인가 사건의 상당수가 적립금을 미납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변제계획안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인가가 되어야 회생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몇 월 며칠서부터 제가 월 얼마씩을 갖다가 변제하겠습니다라고 써놓고서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게 인가되기 전까지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반드시 우리가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립금을 쌓으셔야지 적립금을 미납하실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는 일부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법원이 보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임차보증금 등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라든지 혹은 임금채권 즉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나가게 되는데 내가 어느 회사로부터 받을 임금이 있는데 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액까지 기재를 해야 되면 그런 채권액 등에 대해서는 면제재산 결정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회생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고 이때에는 변제계획안을 아까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변제계획안과 신청을 하실 때 첨부 서류 등에는 재산 목록,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 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법원이 보고 기각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았을 때 앞으로 급여소득 3년보다는 이걸 바로 청산시키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개인회생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기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해 주고요. 법원이. 그 다음에 이 채무자에게 들어온 보전처분을 전부 중지하거나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회생이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법원이 이러한 경매, 가압류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시 결정이 일어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법원이 통보를 하게 되고요. 채권자 목록을 이제 채무자가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랑 연락처를 통해서 현재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채권자가 이의를 하게 되면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하게 됩니다.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건 결국에 채무자가 지금 지고 있는 채권자의 총 채권액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확정적으로 법원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를 해서 채권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변제 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인가하게 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에서 등록 해제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변제 계획이 인가되게 되면 앞으로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서 매월 일정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되고, 이것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거나 변제 계획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채무자가 현재 너무 심한 채무 독촉과 가압류, 강제 경매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본인이 금지 및 중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금지 및 중지 명령을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채무자에 대한 독촉 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경매도 중단됩니다. 중단되는 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해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채권이라는 건 개인회생 신청을 한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이미 되어 있다라고 되면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도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 행위를 제외한 독촉이라든지 어떤 전화로 독촉을 하던 찾아와서 독촉을 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것만으로써도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지 및 중지 명령의 효과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및 파산 절차가 중지 금지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시 결정이 일어난 것 이외에 나머지 회생 절차 및 파산 절차는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변제 계획안이 인가 폐지 결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재단, 즉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에는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 금지됩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에 의한 독촉 역시 금지됩니다. 나아가서 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담보를 위해서 제공된 물건의 처분 역시 중지 및 금지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기각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인데, 가장 많은 게 채무액 기준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까지 이내의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개인회생의 대상 자격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역시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례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은 보통 기재를 하는데, 보험 해약 환급금이라든지 예금 등을 한마디로 조금 축소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비용, 즉 송달료 등을 갖다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역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안이 사실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이 서류의 제출 기한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해태하셔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또 청산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변제 계획안 등을 제출했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위원이 여러 차례 보정 공고를 내렸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가용소득이라고 하는 건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이 채무자가 급여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급여가 적어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이 인가돼서 갚는 그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의 금액만으로 갚게 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하는 걸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의 현 재산보다 변제계획안에 의한 총 변제액이 더 많아야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됐다라고 해서 채무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변제 기간에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후에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게 되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채무액이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채무 금액을 갖다 일부러 고의로 낮추기 위해서든 아니면 이 채무만큼은 100% 변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든지 간에 대부분 채무 중에 상당수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 설령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탕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이제 가장 마지막은 면책 결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할 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면책이 되게 되면 개인회생 채권자, 즉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다가 기재했었던 모든 채권자들에 대해서 그 채무액이 탕감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면책되지 못하는 비면책 채권은 존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라든지 조세 채권, 벌금 및 과태료, 그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등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양육비 또는 부양료도 마찬가지로 회생 채권에 의해서 탕감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채무 등은 채권자 목록에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탕감이 있다 보니까 얼굴 붉힐 사유들이 있어서 대부분 빼놓고 신청을 하시는데 이게 고의로 사실 빼놓으시는 거고 일반적이긴 한데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은 건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환가시킨 다음에 이를 처분하고 그걸로써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자들의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탕감해 주는 게 개인 파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파산 절차의 동시 폐지와 이시 폐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동시 폐지라는 거는 회생에 비해서 파산관제인 보수 등이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때 이 채무자가 워낙에 영세하고 가난해서 파산 비용조차도 마련할 수 없겠다 싶으면 파산 선고를 하면서 동시 폐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가 상당히 조기에 끝나게 되고요. 채무자의 재산이 좀 있어서 사실상 환가를 시켜서 나눠줄 게 있겠다라고 하면 파산 절차 폐지와 파산 선고가 시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시 폐지라고 합니다. 회생에 비해서 파산 선고는 불이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등 될 수 없는 제한 자격 등이 많이 있고 한 명의 사업자 회사 같은 경우는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나 이런 곳들의 이사도 불가능하고 취업규칙이나 사규에도 파산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곳들이 간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원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면책 결정 같은 경우는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이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회생활을 했습니다만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로서 면책해 주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할 때 전부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면책이 확정되면 위에 말하는 이제 파산 선고의 불이익 중에 신원조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신용등급에 따른 제한은 앞으로도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파산은 파산만 신청하셔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셔야 그 원하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산의 폐지라는 거는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해서 금전으로 환가할 게 없는 경우에 환가나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산의 종결은 파산의 폐지와는 다르게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재단을 파산재단, 즉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환가시켜서 배당하고 절차를 종료하는 걸 파산의 종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는 게 사실 충분한 게 아니고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을 받아야지만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면책 불허가 사유 등을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기 파산죄, 그다음에 뭐 설명의무 위반죄, 즉 고의로 파산을 받기 위한 것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을 허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이 다가오는 사실을 감추고서 재산을 취득했다라던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던가 혹은 허위 진술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반복적인 파산 성부 등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7년 이내에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다거나 혹은 5년 이내에 계일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각 파산 선고에 있어서 면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면 면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 강제 경매가 들어온 걸 중단시켜야 되고 강제 경매 효력을 잃게 됩니다. 면책 신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채무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파산이 폐지 종결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어떤 경매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절차 중에 중지된 강제 집행은 효력을 잃고 모두 파산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렸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개인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법령 정보 등을 통하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